충청도 어느 깊은 산세 아래 퇴락한 기와집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담장은 허물어지고 대문은 삐걱거렸으나 그 집 마당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대로 문반을 배출했으나 지금은 가세가 기운 이 진사댁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머슴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그 이름처럼 몸집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어깨는 대들보만큼이나 널찍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거친 삼배옷을 걸치고 장작을 패고 있어도 그 생김새만큼은 궁궐의 높은 분처럼 귀티가 흘러넘쳤습니다. 오죽하면 마을 안악들이 돌쇠가 장터에 나타나기만 하면 너클 잃고 쳐다보다가 이고 있던 광주리를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돌쇠는 마당 한 구석에서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보기가 입을 쩍 벌리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돌쇠, 자네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그리 힘이 장사인가? 자네가 도끼질 한 번 할 때마다 땅이 울려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네. 돌쇠는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네 배가 고픈 것이겠지. 가서 숭늉이라도 한 사발 들이켜게나. 내 이 장작들을 얼른 해치워야 아씨께서 따뜻한 방에서 주무실 것 아닌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돌쇠의 시선은 은근슬쩍 안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더니 꽃잎처럼 고운 서윤 애기씨가 툇마루로 나왔습니다. 서윤은 이 진사의 외동딸로 그 미모가 하도 빼어나 인근 고을 한량들이 담을 넘다 다리가 부러진 게 한둘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서윤이 돌쇠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돌쇠야, 잠시 이리로 와보겠느냐. 돌쇠는 도끼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버선발로 달려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예, 애기씨. 이 돌쇠 여기 대령했습니다. 무슨 분부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저 뒷산에 호랑이라도 잡아올까요? 서윤은 돌쇠의 과장 섞인 말에 가느다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랑이는 잡아서 무엇하겠느냐. 그저 내 몸이나 상하지 않게 조심하거라. 여기 땀 좀 닦으렴. 서윤이 건넨 것은 하얀 비단 손수건이었습니다. 돌쇠는 감히 그것을 받지 못하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애기씨, 제 손은 숫덩이보다 검습니다. 이 귀한 비단에 제 땀을 묻힐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소매자락으로 닦으면 그만입니다. 그러자 서윤의 눈빛이 금세 아련해졌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내 손이 검은 것이 무슨 대수냐. 내 마음속에는 내 손이 세상 그 어떤 선비의 손보다도 희고 고우니라. 남들이 들으면 무엇라 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가끔 내가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처럼 보일 때가 있단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분의 벽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세상에서 양반과 애기씨가 머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뚝 떨구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애기씨, 그런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아씨의 발치에서 평생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길어다 바치는 미천한 종놈일 뿐입니다. 제 주제에 감히 어찌 아씨의 마음을 담겠습니까? 돌쇠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자신의 마음을 밀어내는 것이 서러웠고 그를 머슴으로밖에 대할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틋함과 서글픔이 봄바람을 타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때 사랑채에서 이 진사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큼큼 돌쇠야. 거기 있느냐? 얼른 채비하고 들어오너라. 돌쇠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듬고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서윤은 멀어지는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채 안으로 들어선 돌쇠를 보고 이 진사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찰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이번에 한양에 좀 다녀와야겠다. 이 서찰을 남산 밑에 사는 김판서 댁에 전하고 오너라. 아주 중요한 일이니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한양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제가 한양에 가면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봐서 겁이 납니다요. 이 진사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내 놈 풍채가 워낙 좋으니 그렇지 않겠느냐. 가서 사고 치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너라. 여비는 넉넉히 챙겨줄 테니 길 가다 배 골치 말고. 돌쇠는 길을 떠날 채비를 하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전보기가 부러운 눈등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네 한양에 간다며? 좋겠네 그려. 한양 가면 예쁜 기생들도 많고 맛있는 술도 천지라는데 나도 좀 데려가 주게. 가긴 어딜 가나? 자네는 여기서 아씨 잘 모시고 있게나. 만약 아씨 눈에 눈물이라도 나게 하면 내가 돌아와서 자네 다리를 분질러 놓을 걸세. 돌쇠는 으름장을 놓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한양은 워낙 넓고 험한 곳이라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찜을 메고 대문을 나서려는데 담장 너머로 서윤의 얼굴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돌쇠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기씨? 길 가다 출출할 때 먹으라고 주먹밥을 좀 쌌다. 그리고 그 안에 은가락지 하나를 넣었으니 정급할 때 팔아서 쓰도록 해라. 부디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돌쇠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서윤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 한복판에서 서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애기씨, 이 돌쇠 바람처럼 갔다가 구름처럼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돌쇠는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도 전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막 앞을 지나던 돌쇠를 본 주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엎드린 것입니다. 아이고 전하. 전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강림하셨습니까? 소첩.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모의 외침에 국밥을 먹던 사내들이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며 일제히 땅바닥에 코를 박았습니다. 돌쇠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정신 차리시오. 나는 전하가 아니라 저기 이 진사댁 머슴 돌쇠요. 돌쇠. 주모는 실눈을 뜨고 돌쇠를 올려다보더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에구머니나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내가 잠시 헛것을 본 게지. 미안하우 돌쇠 총각. 얼굴이 하도 귀티가 나서 그만 큰 실수를 했네 그려. 돌쇠는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 어귀 고개 너머에서 술 취한 양반 하나가 돌쇠를 보더니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허허 전하. 전하께서 왜 여기서 나무꾼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나라 살림이 그리도 어려우신 겁니까? 제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어서 비키시오. 갈 길이 바쁩니다. 돌쇠는 취객을 밀쳐내고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얼굴이 대체 어떻길래 사람들이 이 난리 들릴까? 한양 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돌쇠의 걱정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구중궁궐 깊은 곳에 계신 임금과 판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한양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양 도성에 발을 들인 돌쇠의 눈앞에는 그야말로 별천지가 펼쳐졌습니다. 남대문을 지나 육조거리에 들어서자 길 양옆으로 끝도 없이 늘어선 기와집들과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의 함성에 돌쇠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한껏 젖혀 하늘을 보아도 높은 건물과 장엄한 대궐의 지붕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니 산골 마을에서 나무나 패던 돌쇠에게 이곳은 마치 꿈속의 나라 같았습니다. 돌쇠는 이 진사가 준 서찰을 가슴팍에 소중히 품고 김판서의 댁을 찾아 길을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돌쇠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장통의 장사치들은 돌쇠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걷던 양반들조차 돌쇠를 보고는 황급히 길가로 비켜나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양 사람들은 예절이 바르구나. 내가 비록 머슴 옷을 입었어도 이리 길을 잘 비켜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다.
돌쇠는 기분이 좋아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허허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웃을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어떤 이는 아예 길바닥에 넙죽 엎드려 부르르 떨기까지 했습니다. 배가 출출해진 돌쇠는 눈에 보이는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장은 돌쇠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뚝배기를 떨어뜨려 박살을 냈습니다. 아이고 전하. 아니, 전하께서 어찌 이런 험한 곳에 이런 옷차림으로 오셨습니까?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서 상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장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주모, 나를 전하라 부르다니요? 나는 저기 충청도 산골에서 온 머슴 돌쇠입니다. 그저 배가 고파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왔으니 그런 무서운 농담은 마십시오. 돌쇠의 말에 주인장은 오히려 더 감동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에 백성들의 삶을 살피시려 신분까지 숨기시다니요. 역시 우리 전하는 성군이십니다. 돌쇠라는 이름 또한 참으로 소박하고 깊은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소인이 정성을 다해 고기를 듬뿍 넣은 국밥을 올릴 터이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주인장은 돌쇠가 내놓으려는 엽전도 한사코 거절하며 한우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국밥을 내왔습니다. 돌쇠는 엉겁결에 귀한 대접을 받으며 배를 채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찜찜하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길을 나선 돌쇠는 김판서 댁을 찾기 위해 궁궐 담벼락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도성 안에는 짙은 황혼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궁궐의 작은 뒷문인 건춘문 근처에서 일단의 무리가 급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평복을 입었으나 걸음걸이에서 위험이 느껴지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자맹을 나온 이 나라의 임금 이연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조정의 당파 싸움과 엄격한 궁궐 예법에 진저리를 느끼며 답답한 가슴을 달래려 몰래 성 밖으로 나온 참이었습니다. 뒤를 따르던 내관과 호위 무사들이 긴장한 기색으로 주위를 살피던 그 순간 길모퉁이를 돌던 돌쇠와 임금의 일행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나오며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임금의 얼굴을 본 돌쇠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얼굴을 본 임금 역시 눈을 크게 뜨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거울을 마주보고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눈매와 오뚝한 콧날, 심지어 입가에 맺힌 작은 점의 위치까지 판에 박은 듯 똑같았습니다. 임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어찌하여 과인의 용안을 그대로 빼다 박았단 말이냐? 돌쇠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중심을 잡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충청도 이 진사댁 머슴 돌쇠라고 합니다. 제 얼굴이 전하를 닮았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렇게 똑같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임금은 돌쇠의 말투를 듣고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머슴이라니. 내 이 나라 방방곡곡에 형제가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얘들아, 이자를 조용히 근처 별궁으로 데려오너라.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안 된다. 돌쇠는 호위 무사들에게 이끌려 근처의 한적한 별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돌쇠를 가까이 불러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볼수록 두 사람은 쌍둥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임금은 돌쇠의 거친 손을 보다가 자신의 고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야, 너는 밖에서 살며 무엇이 가장 힘들더냐? 돌쇠는 임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배가 고픈 것이 힘들고 겨울에 땔감이 부족해 추위에 떠는 아씨를 보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신분의 벽 때문에 제가 연모하는 분께 제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쇠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서윤 애기씨가 준 은가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 아씨께서 주신 것입니다.
미천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 눈물이 납니다. 저는 전하처럼 대궐에 살며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고민 같은 건 하나도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임금은 돌쇠가 쥔 작은 은가락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눈가에 뜬 모를 안개가 서렸습니다. 너는 그 작은 가락지 하나에 목숨을 걸 만큼 진심을 다하는구나. 과인은 이 넓은 대궐에 살며 수천 명의 시중을 받지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 모두가 과인의 자리를 탐내거나 이용하려 들 뿐이지. 내가 부럽구나, 돌쇠야. 임금은 한참을 고뇌하더니 결심한 듯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과인과 옷을 바꿔 입어보지 않겠느냐? 예.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감히 전하의 옷을 입다니요? 그것은 대역죄입니다. 돌쇠는 사색이 되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확고했습니다. 딱 며칠만이다. 과인은 백성들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느껴보고 싶구나. 대신 너는 이 골룡포를 입고 궁궐로 들어가 과인의 자리를 지켜다오. 너의 그 얼굴이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전하, 제 말투가 이리 투박한데 어찌 대신들을 속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걱정 말거라. 과인이 며칠 동안 목이 쉬어 말을 아낀다고 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여기 내관이 옆에서 사사건건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준다면 내가 너의 신분을 양인으로 면천해주고 내가 연모하는 아씨와 혼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어떠냐? 면천이라는 말에 돌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서윤과 정정당당하게 마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임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눈에는 간절함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거친 삼배옷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또한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두 남자의 신분이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붉은 골룡포를 걸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친 머슴이었던 그가 옷을 바꿔 입자마자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뿜어내는 왕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반대로 머슴 옷을 입은 임금은 영락없이 한양으로 상경한 시골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임금이 돌쇠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허허, 이제 보니 내가 나보다 더 왕답게 생겼구나. 가서 왕 노릇 제대로 해보거라. 대신 내 침소에 있는 후궁들에게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알겠느냐? 돌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내관의 안내를 받으며 궁궐 깊숙한 곳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로는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술라군의 발소리가 돌쇠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궐의 새벽은 차가운 공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딱딱한 흙바닥이나 듬성듬성한 집더미 위에서 잠들던 돌쇠에게 비단 요와 솜니불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눈을 뜬 돌쇠는 천장의 화려한 단청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제 임금과 옷을 바꿔 입었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전하, 기상하실 시간입니다. 문 밖에서 상선 내관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임금의 말투를 흉내내려고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오냐? 들어오너라. 방 안으로 줄지어 들어온 궁녀들은 돌쇠의 몸에 손을 대어 세수를 돕고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몸이 굳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특히 은대야에 담긴 따뜻한 물로 얼굴을 닦아줄 때는 간지러움을 참느라 얼굴이 실룩거렸습니다. 옷을 입히던 궁녀 하나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속삭였습니다. 전하, 오늘따라 어깨가 평소보다 훨씬 더 떡 벌어지신 것 같습니다. 골룡포가 꽉 끼는 듯 하옵니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가 밤사이에 기운이 좀 솟아서 그런 것이니 토를 달지 마라. 그리고 목이 좀 부었으니 오늘은 누구와도 길게 말을 섞지 않겠다. 상선 내관이 옆에서 눈짓을 주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겨우 옷을 다 입고 나니 이번에는 기괴한 물건이 돌쇠 앞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된 틀이었는데 그 안에는 도자기 그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대변을 받는 매화틀이었습니다. 전하, 매화를 보시겠습니까? 상선이 정중히 묻자 돌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아침 식사를 담는 그릇이냐? 참으로 정갈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왜 밥은 없고 빈 그릇만 가져온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상선과 궁녀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상선이 당황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이것은 전하의 용변을 담는 그릇이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돌쇠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 같은 시각 머슴 옷을 입은 진짜 임금 이연은 충청도 이진사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에서 이곳까지 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평생 가마만 타고 다니던 발은 물집이 잡혀 만신창이가 되었고 거친 삼배옷은 살을 파고들어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운 공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곳이 돌쇠가 말하던 그 집이로구나. 임금이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서둘러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서윤 애기씨였습니다. 서윤은 임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며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돌쇠야, 어찌 이리 빨리 돌아왔느냐? 한양길에 산적이라도 만난 것은 아니냐? 몸은 상한 곳이 없고 어서 들어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느라 한잠도 자지 못했다. 임금은 당황하여 몸을 뺏으려 했으나 자신을 꽉 껴안은 서윤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끼고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매화 향기가 났고 품 안으로 전해지는 진심 어린 온기는 임금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저 아씨. 저는 괜찮습니다. 임금은 돌쇠의 말투를 흉내 내려 했지만 서윤의 눈물을 보자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서윤은 임금의 거친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대야에 물을 떠와 임금의 흙먼지 투성이인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한양으로 보내놓고 내 마음이 지옥 같았다. 혹여 고생이라도 할까 무시라도 당할까 싶어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단다. 돌쇠야, 너는 내게 단순한 머슴이 아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임을 왜 모르느냐? 서윤의 눈물이 임금의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임금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궁궐의 수많은 여인은 자신의 권력을 사랑하거나 지위를 탐냈을 뿐 이토록 남자의 고단한 발을 씻기며 진심으로 우는 여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씨, 저 같은 미천한 놈이 무엇이 그리 중하다고 이리 눈물을 흘리십니까? 저는 그저 나무나 패는 종놈일 뿐인데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들이 무엇라 하든 내게 너는 이 세상 유일한 낭군이시다.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처럼 너를 사랑했을 것이고 내가 거지라 할지라도 나는 너의 곁을 지켰을 것이다. 신분이 무엇이 그리 대수냐? 사람의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을. 임금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돌쇠가 왜 그토록 이 여인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조례 시간이 되어 대신들이 모여들었는데 돌쇠가 왕의 자리에 앉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성격이 불같던 우의정 박만철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오늘은 변방의 오랑캐 침입에 대한 방책을 논의하기로 한 날이옵니다. 어찌하여 한마디 말씀도 없으십니까? 돌쇠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랑캐가 무엇인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상선이 간절한 눈빛을 보내자 돌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랑캐라니, 그놈들이 우리 백성들의 곡식을 뺏으러 왔단 말이냐? 대신들은 왕의 갑작스러운 투박한 말투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박만철이 의아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전하, 말투가 어찌 그리 평소와 다르옵니다. 돌쇠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목이 아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오면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내쫓아야지. 여기서 입만 살아서 나불대면 무엇하겠느냐. 당장 군사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힘을 쓰게 하라. 배가 고프면 싸울 의지가 생기겠느냐. 돌쇠의 말은 지극히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백성들의 배고픔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신배인 좌의정 김성보는 돌쇠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가짜 임금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궐의 공기는 나날이 서늘해졌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높은 담벼락은 밖에서 보기에는 위험차 보였으나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돌쇠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돌쇠 앞에 산의 진미가 가득한 수라상이 차려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배가 고팠던 돌쇠는 눈앞의 고기 반찬들을 보고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김이 상궁이 음식을 조금씩 덜어 맛을 보는 것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돌쇠는 드디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전하, 천천히 드시옵소서. 체하실까 걱정되옵니다. 상선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돌쇠는 평소 습관대로 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안 가득 넣고는 쩝쩝 소리를 내며 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녀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느끼고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쌀밥 맛이 참으로 달구나. 그런데 왜 이리 반찬들이 감질나게 작으냐? 다음부터는 이 고기를 좀 더 큼지막하게 썰어 오너라. 사내 대장부가 이리 잘게 썬 것을 먹어서야 어디 기운을 쓰겠느냐. 돌쇠의 호통에 수라간 상궁들이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좌의정 김성보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돌쇠의 심장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김성보는 돌쇠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 평안하셨사옵니까? 어찌 며칠 사이에 안색이 많이 변하신 듯 하옵니다. 기골이 장대해지시고 피부도 좀 더 거칠어지신 것 같아 소시는 걱정이 앞서옵니다. 돌쇠는 김성보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좌의정의 충정이 가상하구나. 내가 요즘 심신이 피로하여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리느라 몸이 좀 변한 모양이다. 피부가 거칠어진 것은 그만큼 백성들의 고통을 몸소 느끼고자 잠자리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니 신경 쓰지 마라. 김성보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소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러하시다면 다행이옵니다. 여기 이번에 명나라 사신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잡아왔사오니 전하께서 직접 서명하시고 글귀를 보태주셔야겠사옵니다. 돌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글도 겨우 깨우친 그에게 어려운 한자가 가득한 친서는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갑자기 눈을 부여잡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내 눈이야. 좌의정, 갑자기 눈앞이 침침하여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구나. 아마도 요즘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 탓에 안질이 도진 모양이다. 이것은 나중에 볼 터이니 두고 가거라. 김성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으나 더는 밀어붙이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한편 충청도 이 진사댁에서 머슴 생활을 시작한 진짜 임금 이연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어찌하여 이런 사서 고생을 사서 하는가. 이현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쭈그리고 앉아 풀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풀을 뽑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꽃대까지 다 뽑아버리는 통에 지나가던 행랑아범에게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았습니다. 이놈 돌쇠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게냐? 아씨께서 아끼시는 백일홍을 다 뽑아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너 오늘 저녁은 굶을 줄 알아라. 임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었고 동시에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거칠고 혹독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서윤 애기씨가 몰래 광 뒤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씨, 이 늦은 시간에 어찌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서윤은 이현의 앞에 앉아 먼지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을 비단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오늘 밥도 못 먹고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자, 이것 좀 먹으렴. 너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이현은 서윤이 건넨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퍽퍽한 감자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그 맛은 궁궐에서 먹던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씨, 만약 제가 돌쇠가 아니라면, 제가 만약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저를 이리 아껴주셨겠습니까? 이현의 물음에 서윤은 가만히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왜 자꾸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느냐? 내가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내게는 오직 너 하나뿐이다. 너와 함께라면 저 거친 광야에서도 행복할 것이고 너와 함께라면 초가 삼간도 내게는 대궐보다 화려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다치지 말고 내 곁에만 있어 다오. 서윤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이현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물이 임금의 심장에는 불덩이처럼 뜨겁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들이 가짜 왕을 가려내기 위해 전국을 뒤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성보가 궁궐의 왕이 가짜임을 눈치채고 은밀하게 수사대를 급파한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좌에 앉은 돌쇠는 발바닥부터 치밀어 오르는 공포의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그의 앞에는 커다란 서한이 놓였고 최고급 한지와 벼루 그리고 빳빳한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명나라 황제에게 보낼 친서를 직접 쓰셔야 하는 날이옵니다. 어서 붓을 드시옵소서. 김성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도끼질과 낫질만 하던 손이라 붓을 잡는 모양새가 영 어설펐습니다. 그는 붓을 세 손가락으로 가볍게 쥐는 대신 마치 몽둥이를 휘두르듯 주먹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김성보가 비웃음을 머금으며 다가왔습니다. 전하, 붓을 잡는 법이 어찌 그리 괴상하옵니까? 설마 전하께서 그를 잊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돌쇠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좌의정, 내가 감히 왕의 필법을 논하려 드느냐. 내가 요즘 기운이 너무 넘쳐서 붓이 자꾸 부러지려 하기에 이렇게 꽉 잡는 것이다. 글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쓰는 것이지 손가락 끝으로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돌쇠는 먹물을 듬뿍 묻혀 종이 위에 내리찍었습니다. 검은 것은 하늘이요, 흰 것은 땅이니 우리 조선의 기운이 온 천하를 덮는다는 뜻을 담았다. 내 놈이 어찌 이 깊은 뜻을 알겠느냐. 돌쇠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김성보의 얼굴에 먹물이 묻은 붓을 툭툭 털어버렸습니다. 김성보의 수염과 비단옷에 검은 먹물이 튀자 주위 대신들은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같은 시각 충청도 이 진사대계 마당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놈 돌쇠가 맞느냐. 좌의정 대감의 명이다. 당장 한양으로 압송하겠다. 이현은 본능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엄하다.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이때 안채에서 소란을 듣고 서윤 애기씨가 달려나왔습니다. 이 무슨 행패입니까? 이 사람은 우리 집 사람입니다. 수사대 대장이 코웃음을 치며 서윤을 밀쳐냈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쓰러지며 손목이 긁혀 피가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현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나의 백성을, 내가 아끼는 여인을 건드렸느냐. 오늘 너희는 이 자리를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현은 평소 익혔던 궁중 무술을 떠올리며 도끼자루를 휘둘렀습니다.
싸움이 이어지던 중 수사대 대장이 서윤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멈춰라. 더 움직이면 이 여자의 목숨은 없다. 이현은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 손 치워라. 내가 순순히 따라갈 테니 그 여인은 놓아주어라.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돌쇠야, 가면 안 된다. 저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이현은 그녀를 향해 슬프지만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 진짜 이름을 말씀드려야겠군요. 제 이름은 이현입니다. 이 나라의 임금이지요. 포박당한 채 끌려가는 이현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대궐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옥좌에 앉은 돌쇠는 가슴이 조여드는 통증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궁궐 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오는 사내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좌의정 김성보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여기 충청도 고을에서 잡아온 이 천한 머슴놈을 보시옵소서. 이놈은 전하를 참칭하는 대역죄를 저질렀사옵니다. 이현이 고개를 들어 옥좌의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이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좌의정, 내 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옥좌에 앉은 저자가 가짜임을 내 놈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당장 이 포승을 풀고 무릎을 꿇어라. 김성보는 가소롭다는 듯 껄껄 웃었습니다. 전하, 저 미친놈의 소리를 들으셨사옵니까? 어서 명을 내리시옵소서. 저 가짜의 목을 베라고 말이옵니다. 돌쇠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이때 한 여인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그분을 살려주십시오. 그곳에는 서윤 애기씨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서 있었습니다. 대감, 이 사람은 그저 평범한 머슴일 뿐입니다. 제가 대신 죽을 테니 제발 이 사람만은 살려주십시오. 서윤의 눈물이 이현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성보가 짜증스러운 듯 서윤을 발로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병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손 치우지 못할까?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왔습니다. 좌의정, 내 놈이 감히 내 앞에서 여인을 핍박하느냐? 내가 직접 저놈을 신문할 터이니 모두 물러서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물러가라고 했다. 돌쇠는 바닥에 엎드린 이현과 서윤 앞에 섰습니다. 돌쇠는 이현의 결박을 직접 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이현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전하, 제 소원은 아씨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돌쇠는 갑자기 자신의 익선관을 벗어 던지고 골룡포를 거칠게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임금은 여기 계신 이분이다. 나는 그저 며칠간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 자리를 지켰던 머슴 돌쇠일 뿐이다. 좌의정 김성보, 내 놈은 임금을 몰라보고 역모를 꾀했으니 그 죄를 어찌 다 씻으려느냐.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임금이 미리 매복시켜 두었던 금군들이 내려와 김성보의 무리를 제압했습니다. 이현은 골룡포를 여미며 김성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좌의정, 내 놈이 탐낸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권력이었겠지. 하지만 이 자리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이다. 이현은 바닥에 엎드린 돌쇠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돌쇠야, 고생 많았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정한 왕의 길을 몰랐을 것이다. 이현이 선포했습니다. 오늘 돌쇠의 신분을 양인으로 면천하고 이 진사댁의 딸 서윤과의 혼인을 명하노라. 돌쇠와 서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궁궐에는 다시금 평온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충청도 이 진사댁 마을에는 유난히도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서윤 애기씨와 돌쇠의 혼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비단 혼례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전보기가 농을 던졌습니다. 이복의 돌쇠, 자네 옷차림을 보니 정말 한양에서 내려온 왕손이라 해도 믿겠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얼굴이 잘생기면 무엇하나. 나는 왕손보다 이 흙냄새 나는 내 손이 더 좋네.
이 손으로 우리 아씨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게 왕 노릇보다 100배는 더 행복한 일이지. 그때 문이 열리고 서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돌쇠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관원들이 들이닥쳐 전하께서 내리신 하사품을 전했습니다. 쌀 100가마와 비단 50필 그리고 넓은 옥토였습니다. 돌쇠는 한양 쪽을 향해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괴짝 안에는 임금의 친필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대의 집신을 보며 백성의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매일 깨닫고 있노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왕의 도리를 다해보자꾸나. 돌쇠는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새로 부임한 사또가 돌쇠의 얼굴을 보고는 뒤로 자빠졌습니다. 아하니, 전하께서 어찌 여기서 국밥을 드시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사또의 모습에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돌쇠와 서윤은 마을 뒷동산에 올랐습니다. 서윤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돌쇠 서방님, 가끔은 그 화려했던 대궐 생활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돌쇠는 서윤의 손을 자기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골룡포는 무겁고 불편하기 짝이 없더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입은 이 옷은 가볍고 따뜻하기만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자리보다 당신의 손을 잡고 이 땅을 일구며 사는 이 자리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옥좌입니다. 그 무렵 한양 궁궐의 이현 역시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나도 굶고 백성이 웃으면 나도 웃는 것이 진짜 왕의 자리임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돌쇠야, 너는 나를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구나. 세월이 흘러 돌쇠와 서윤은 슬하에 아이들을 두고 백년해로했습니다. 돌쇠는 평생 겸손을 잃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마음씨 고운 우리 동네 왕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비록 신분은 달랐으나 같은 얼굴로 태어나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힌 두 남자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가슴에 따스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